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강사입니다. 통합사회 해설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씩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요게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3단 논법. 이 문제를 푸는 건 아주 쉬운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B이면 C이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밑줄을 딱 쳐보면 앞에 있는 전반부 이야기를 B라고 한다면 B는 옳지 않다. 뭐 이렇게 C 이렇게 해놓으면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C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을 어떤 구조로 이해할 수 있냐면 B면 C이다. A면 B이다. A면 C이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3단 논법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인데 연역적 추론 중에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풀이를 해보면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맨 밑에 있는 이 문장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 C에 있는 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내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복합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공짜로 정보를 막 뿌리면 무상으로 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시 요 사실 판단에 들어가는 건 무상으로 공유하는 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로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돈 내고 써라.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것의 문제의 패턴은 요 반론입니다. 여기를 읽어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반론을 안 읽고 그냥 답을 고르면 오답이 빠지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입장을 찾는 겁니다. 결국에 공짜로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공짜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맨 밑에 있는 거 정보는 기존의 정보들을 토대로 생산되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는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생산되므로 배타적 소유권 오로지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짜로 공짜로 쓰는 게 잘못이다라는 것의 반론이겠죠. 공짜로 쓰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음악을 창작한다고 하면 어떤 가수가 노래를 창작한다고 하면 그 노래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의 토대 위에서 이제 그냥 멜로디만 얹은 거니까 저 사람의 어떤 독점적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 이상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정보 공유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보 사유론이라고 하고 돈 내고 인터넷상에 정보를 써라. 아니다. 정보 공유론. 모든 정보는 그냥 오픈해놓고 공짜로 쓰게 하자. 이런 논쟁이고 이게 고3 생활과 윤리에 나오고 중학교 과정에 잠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한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요건 이제 통합사회에 있거든요. 통합사회 7단원에 있습니다. 7단원에.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송에 나와서 막 우리는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은 약간 이렇게 완전 신김치찌개를 먹는 건 조금 이렇게 그들은 좀 꺼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뭐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 음식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너?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이 동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너희 문화를 버리고 우리 거 해 그냥. 이런 입장.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다문화 사회가 이제 돼버렸는데 외국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태도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건 샐러드 모델이라고 마치 캐나다의 1971년에 만들었던 모자이크 정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외국, 우리는 우리, 완전 동등하게 취급하자. 얼핏 보면 좋은 이론 같지만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소수, 우린 다수. 그럼 어느 정도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어떤 반론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완전 국가가 새로 세팅된 신대륙에서나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둘의 입장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거주국 문화의 이민자 문화를 거주국은 한국이라고 한다면 이민자는 해외에서 온 사람이죠. 편입시켜야 한다는 건 결국 이민자는 자기 문화를 버려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그냥 한국에 왔으면 김치찌개 먹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문화적 역동성은 움직일 수 있는 힘, 역동, 힘, 력, 움직이다, 동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문화가 좀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은 을의 입장이 맞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단일 문화를 형성하자는 건 아무래도 갑 아닐까요? 갑. 그리고 여러 문화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건 적어도 갑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자, 3번 문제는 그냥 독해형 문제인데 이거는 통합사회 8단원에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뭘 외워서 푸는 주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개념어를 쓴다면 뭐 분담 비용, 그 다음에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분담 비용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국방비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못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분단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 손해, 이득이 아니라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분단 비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 비용 같은 경우는 통일을 만약에 했다면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높고 북한이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북한에 뭔가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럴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서 통일 여부를 따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통일을 이제 주장하고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런 느낌입니다. 통일로 인한 이득이 통일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통일 비용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교과서에서 한시적이다.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임팩트가 강하게 너무 센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시적이다. 잠깐일 뿐이다. 잠깐이지만 한 몇십 년 들겠죠. 그리고 통일 편익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교과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은 한시적이고 통일 편익은 영원하니까 약간 이타적인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 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나머지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모의고사를 이 시험에 출제를 한다, 내신에 출제를 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유력한 문제죠. 이거는 1단원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런 철학자가 있죠.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말로만 짧게 얘기하면 인간이 왜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열심히 살아야 하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숨 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밝고 재밌는 드라마를 봤을 때 느껴지는 기쁨도 행복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돈을 이제 사용하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느끼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쾌락이면서 행복인데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명예나 이런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회적 지위나 돈은 다 수단일 뿐이고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돈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도덕적 삶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의 덕을 갖추고,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 좋아하잖아요. 우린 덕스러운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로는 탁월성이 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도덕적 행동이 무엇인지, 남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과 짜증나지 않게 하는 행동을 먼저 지식으로 배우고, 그걸 한두 번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지식의 덕, 그러면 그걸 내 몸에 벨도록 실천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습관. 자동 반사될 정도로 계속 배려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습관으로 배기면 비로소 굉장히 누가 봐도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너무 배려심이 강하고 너무 좋은 사람 같아. 너무 좋은 사람. 이런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인기쟁이가 되겠죠. 당연히 행복하죠.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보면 요게 뭡니까? 요게 탁월성이 덕입니다. 덕. 훌륭한 성품과 품성. 덕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던 얘기죠.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다르게 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면 행복해진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다음에 좋은 품성은 한 번만으로는 안 되죠. 몸에 뵐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착한 행동이 알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행복이다. 행복. 자,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은 기여하긴 하겠죠.
먼저 지식의 덕을 채우고 난 후에 습관화를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수능식으로 나온다면 실천적 지혜라는 지식의 덕을 습득해야 중용의 덕을 실천 습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자 인간의 기능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의 기능, 생명 숨 쉬고 있잖아요 우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의 기능,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적 활동입니다. 이것은 인간, 동물, 식물 다 있는데 생명은 그죠? 바오밥 나무에게도 있습니다. 이건 생명 뿌리가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운동은 인간과 동물만 있죠. 통합사회 교과서에 있는 거 써주는 겁니다. 천재출판사 교과서에 있어요. 그리고 자 이성은 오직 인간만 뭐 피리 연주자의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직 인간만. 그래서 요 오직 인간만이 갖춘 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탁월한 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급식을 먹으러 갈 때 우리 학생들 급식을 먹으러 갈 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쇠치기 좀 할까? 이런 느낌이 들죠. 욕망이잖아요. 인간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성으로 억누르죠. 내가 여기서 쇠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순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성으로 욕망을 억누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해야 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답이 4번이죠. 자, 5번 문제는 여기가 윤리인데 이게 이제 윤리입니다. 준법 의무라고 써 있지만 이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도 나오고 예전에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윤리 이제 도덕 그 과정에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씩 보면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시키는 어떤 의무적인 행동을 강요당하는 의무를 왜 해야 하는가? 저들이 뭐 세금 내라면 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남학생들 군대 가라면 가야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국가가 시키는 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법 의무의 근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시키는 걸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동의.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누굽니까 이게? 좀 깊게 얘기해 드리겠어요. 로크라는 사상입니다. 로크. 로크는 이제 사회계약 철학자인데 그런 건 여기에서 이제 필요가 없고 로크는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걸 해야죠. 그 대신 대한민국으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로부터의 보호, 전쟁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을 받고 있죠. 그러면 명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동의, 뭐 사인을 했다 이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 주차장. 겉으로 누가 봐도 시간당 얼마라고 써 있는데 거길 내가 차를 갖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카드 결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 거기 계약서 안 썼는데? 묵시적인 동의죠. 돈을 누가 봐도 그 유료 거 알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돈을 낼 것을 전제로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물론 이제 어릴 때 말고 성인기까지 살고 있었다면 로크에 따르면 더 정확한 얘기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 계속 어떤 혜택을 받으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로도 준법의 의무는 성립한다. 이게 로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데이비드 흉 얘기는 좀 달라요. 밑에는 흉인데 흉은 약간 뭐라 그럴까? 조건부 혜택입니다. 갑자기 글씨가 안 써지지? 조건부 혜택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지 않으면 조금 우리도 의무를 줄이고 대한민국 전혀 혜택을 안 주면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 조건부 의무론의 그런 흉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흉과 로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독해형 문제로만 출제할 겁니다. 이거. 그리고 1학년 현재 통합사회 과정에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과정을 뭔가 이렇게 한번 훑어주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보면 되고 3월 달엔 이런 걸 좀 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안 낼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는. 자, 첫 번째. 명시적 동의만으로 준법 의무는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암묵적 동의로도 성립할 수 있죠. 문장의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둘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한 국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준법의 의무는 암묵적 동의가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혜택을 누리면 당연히 준법 의무가 있죠. 그래서 준법 의무가 있고, 자, 네 번째 보면 국민은 국가의 법을 무조건이 휴먼텐 틀렸습니다. 그리고 갑도 완전 맞다고 할 수는 없죠. 동의를 했을 때만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이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할게. 6번 문제는 이건 통합사회 교과서에 있습니다. 2단원에 있는데요. 여기는 통합사회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주제는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과 윤리에 있는 환경윤리를 막 끌고 와서 내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고요. 보통 2단원에서는 세계지를 어렵게 내요. 2-1에. 자, 보면 일단 자연의 지배자 아니며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이 얘기는 알도 레오폴드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레오폴드는 교과서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대지윤리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키워드 막 써볼게요. 자, 대지윤리.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생태중심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생태중심주의.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 구성원에 불과하다.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의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내재적인 가치, 본래적인 가치, 존중.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한다.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의 가치. 자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지나가다가 우리가 뭔가 영지버섯을 발견하면 와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죠. 영지버섯 비싸니까 산에서. 물론 남의 산에서 함부로 버섯 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가상의 상황으로. 그런데 가다가 독버섯을 발견하면 뭐야?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 중심이죠. 왜냐하면 자연은 그 자체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독버섯이든 뭐든. 인간에게 독이지 다른 것은 그것도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곰팡이나 지, 의류, 이끼 이런 것들이 술록에게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은 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어떤 도구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자연의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맞죠?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니까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같은 근대의 과격한 인간중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자,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 딱 맞네요. 답은 2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통합사회 교과과정에는 없고요. 수능 생활관리에 나와요. 수능 생활관리. 그리고 중학교 과정상 도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단은 우리가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가시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알고 살잖아요. 우리는 삶의 끝을 알고 사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근원적 공포고 기원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기원전 사람이거든요. 공자. 그럼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님 도대체 저 하늘을 보니까 막 거대한 우주가 있는 것 같고 그때는 과학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말고 다른 공간이 또 있는 것 같고 저기서 여기저기서 전쟁 나고 뭐하고 하면 죽어나가는 걸 볼 때마다 슬픕니다. 너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끼 이놈아 삶도 아직 다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논하느냐. 뭔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네 지금 현재 삶에 충실해라. 현재 나쁜 짓 하면서 왜 죽은 다음에 뭐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주장을 했던 게 공자고 그 대신 나하고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관계를 맺었던 나의 지인이 돌아가셨다면 상장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도의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례가 뭐냐면 애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슬프게 울어주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이 가면 슬픔에 빠져 있고 다른 나라 장례식 가면 오히려 웃는 경우도 있죠. 그냥 문화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슬퍼는 해줘야 됩니다. 그건 예의의 문제지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 세계가 더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이런 평가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못 만나니까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현실을 잘 살아라 공자. 옆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요건 이제 원래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나오거든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인데 논증이 간단합니다. 말로만 할게요. 그냥 어차피 깊은 내용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에 에피쿠로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근데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님
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헬레니즘 시대, 전쟁 시대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죽을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공포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에피크로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절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죽음이 어떤 감정인지 경험할 수 없다. 너의 죽음을, 타인의 죽음을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내가 내 죽음이 어떤 느낌으로 내 감각기관에 다가오는지 너 모를 거다. 왜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느끼려면 내가 살아있고 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딱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대상을 만나야 되죠.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둘이 공존해야 됩니다. 말을 어렵게 쓴다면 철학에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나에게 안 왔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죽음이 뭔 느낌인지 모릅니다. 나의 죽음. 내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감각기관이 멈췄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런 의식이 없죠. 뭘 느낄 수 없는 상태인데 죽음이 왔다? 못 느낍니다. 죽기 전까지만 느끼는 거죠. 죽음이 어떻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이 아플 거라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망상에 빠져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아. 절대 느낄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무섭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 뿐이다라는 아주 명쾌한 논증을 했던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여기 써있죠. 절대 느낄 수 없다. 넌 너의 죽음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이나 열심히 살아.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에피쿠로스 뭐라고 했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원자로 쪼개져.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봤던 타인들의 죽음은 다 원자로 해체가 됐단다. 흙으로 돌아간다. 원자론. 이런 주장을 했던 에피쿠로스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훗날에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그죠? 자, 그래서 도덕적 실천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슬퍼는 해줘야 됩니다. 슬퍼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 맞는데. 누구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감각은 죽음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못 느낍니다, 이거. 죽음을.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고통은 감각기관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삶이나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게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약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지진 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냥 공터로 나와야 돼. 공터로. 건물이 없는 쪽으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온다면 내진 설계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중간에 어떤 스프링 같은 어떤 탄성을 줘가지고 건물이 탁 끊기지 않게끔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멈추게끔. 물론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좀 진동이 큰 편이에요.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쓰나미라는 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 밑에도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진이 나면 바닷물이 그 사이로 훅 들어갔다가 거대한 출렁임을 한두 시간 정도 일으키는데 그 파도가 에너지가 돼서 우리에게 이제 오면 해안가에 있는 저지대는 좀 침수가 되기도 하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 생기니까. 결국 이 쓰나미는 지진과 관련된 지진 해일이죠. 비가 많이 와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물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지진 해일. 그래서 기후가 아니라 지형 때문에 생기는 재해라고 보는 거죠. 지형은 땅 밑에 있는 어떤 지각 변동이나 그런 어떤 우리 뭐 지각에 관련된 얘기인데 기후적 변동은 태양 에너지가 물을 끓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에너지들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후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태풍 같은 거죠. 그리고 우대기는 통합사회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한국지리라는 과정에 있거든요. 우대기는 뭡니까? 그냥 눈 때문에 울릉도에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어떤 그 집을 이렇게 싹 씌워가지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제 우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후재해죠. 폭설 때문이니까. 자, 9번을 볼게요. 9번을 보면 자, 9번은 이제 우산도 삼봉도 이러면 우리가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당연히.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역사상 512년 지증왕 때부터 있었어요, 이건. 우리 땅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우리 땅이다가 일본이 몇 번 강제로 침탈해 간 적이 있을 뿐이지 무조건 우리 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고 행정구역상 강원도처럼 보이지만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멀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일본이 태정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 태정관이 최고 행정기관이거든요. 최고 행정기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 있는 기관. 옛날에 그런 기관에서도 일본하고 독도는 별 관련이 없다. 이런 기록도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망언을 좀 하는 거죠. 어쨌든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신라시대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을 본다면 10번은 세계지리에서 요 그리스는 꼭 나오죠. 이거 2단원에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가 왜 나오냐면 그리스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정말 장마철 막 비 엄청 오고 이러죠. 벌레도 많고. 그렇지만 뭐 그리스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왜냐하면 먹을 것도 좀 풍부하고 하니까. 자, 그리스는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 반대입니다. 이게 포카리스웨타 선전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얀색 벽으로 반사를 시켜요. 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앞에 산호가 많거든요. 바다에 산호. 산호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얀색 집으로 만드는 거죠. 파란 하늘, 하얀 지붕. 그러니까 뭔가 사진 찍기 좋겠죠, 여기. 그래서 자, 이런 곳이고 여름이 건조하다 보니까 풀을 재배하는 건 잘 안 되니까 수목농업이라고 나무를 재배해요. 나무를. 수목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중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포도. 이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써줄게요. 올리브. 그리고 와인병 마개가 코르크. 그 다음에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뭐. 그죠? 자, 포도나무는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비가 안 와도 그 껍데기가 수분 증발을 딱 막아주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올리브네요. 여름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끝. 다 이런 겁니다. 스콜이 뭔지 궁금할까봐 이거는 열대 기후에서 내리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쪽 가면 내리는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30분 팍 내리다가 탁 멈추는 이런 게 스콜이라고 매일 오후 2시에 내린 소나기입니다. 이거 열대 기후죠. 자, 11번을 보면 요 얘기들 네덜란드랑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건 네덜란드랑 프랑스의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에스파냐입니다. 자, 에스파냐고. 자,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독일이죠. 자, 위에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껴있는 베네룩스 3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요쪽 동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B는 참고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그래서 이게 언어 분쟁이 원래 8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보면 되고 어쨌든 위치 맞추기 문제 정도로밖에 출제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뭐 간단하게 할게요. 12번은 요 콜롬비아 커피를 이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을 하는데 이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을 한 것을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의 어떤 농산물 하면 믿음이 빡 하고 그 농산물은 좀 맛있을 거라는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화 전략입니다. 지역화 전략. 나머지 것들 중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건데 공간적 분업이라는 건 다국적 기업에서 하는 거죠.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 공장은 저개발국으로 옮겨서 인건비를 확 낮춰. 그리고 뭔가 판매는 전략적으로 선진국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공장과 생산시설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공간적 분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이 좀 지원해주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갈게요. 13번 문제는 세계의 인구인데요. 세계 인구. 그냥 몇 개를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대륙별로. 유라, 앵, 오. 뭡니까? 아시아. 아시아가 넘사벽입니다. 인구 진짜 많죠. 인도랑 중국만 따져도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이제 인도가 1등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따라잡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유라, 앵, 오. 이렇게 아시아. 그 다음에 요새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아프리카 쪽의 인구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 둘이 넘사벽이고 나머지가 이제 뭐 유럽, 그죠?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아프리카겠죠. 그죠? 그리고 유럽 쪽의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유럽.
여기가 유럽인 이유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인구가 좀 괜찮았는데 계속 똑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인구의 하나의 패턴은 개발도상국일수록 출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높아서 도시 문제가 심각하고, 선진국일수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노인의 인구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도상국 출산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피라미드형 모양을 띠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많고 노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양이고, 선진국은 종형이나 방추형처럼 어린아이들은 적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두툼해지는 이런 어떤 종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다가 언급을 했죠. 첫 번째,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대륙별로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가 증가율 1등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낮아요 하면 말이 안 되죠?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유럽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겠죠? 그래서 유럽이 B니까 높아요 이런 맞죠?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은 아무래도 유럽 쪽이 많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14번 문제로 간다면, 자, 14번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아버지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호칭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귀속되어 버린 지위입니까? 내가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지입니까? 얘들아, 결혼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결혼하기, 아니 이성에게 매력을 뿜어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에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세상에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태솔로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다음에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해야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버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말도 안 되죠. 귀속,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리고 모태솔로가들은 화나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갑은 화가가 되고 싶어 로스쿨을 관뒀다. 로스쿨을 관뒀다. 역할 갈등이라는 건 의무 1번과 의무 2번의 충돌입니다. 이거는 이제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죠. 뭘 선택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 의무가 아닌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에게 너 그 정도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요? 너 소방관이지. 풀 끄러 네가 가야 되잖아. 이런 게 의무죠. 당신 교사지. 그러면 당연히 학생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런 게 의무죠. 사회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요구되는 의무, 직업에 걸맞는 의무,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한 사람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그래서 역할이 부여되면 해야 됩니다. 역할을 부여하는데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역할을 열심히 하니까 월급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열할 아니죠. 이거 뭐야? 요새 한글을 좀 까먹은 것 같아, 이거. 역할. 그래서 역할의 충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인 어머니께서 지금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소방관 집에 가서 자녀를 돌보려고 하는데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런데 불을 끄러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끌어가야 되는 것도 소방관의 지위로서 역할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지위로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것도 역할이니까, 이럴 때 충돌이 나면 역할 갈등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로스쿨을 관두는지 남들은 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 50억 벌까 60억 벌까 이러면 그냥 혼자만의 고민이죠. 갈등 아닙니다. 이거 세상 사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에. 자, 그리고 디귿을 보면 지역 미술 동호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야, 우리 하나 만들어 볼까? 인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집단입니까? 뭡니까? 자연 발생적일까요? 아닙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선택적 의지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을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하나의 사회적 사람이 뭉치면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이익사회 중에 친목단체니까 자발적 결사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선택적 의지로 만들어진 사회고, 공동사회라는 용어는 뭐냐면 자연적
그냥 본질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능적이라고 쓸게요. 본능적으로 뭉친 집단입니다. 호랑이는 혼자 살죠? 호랑이 혼자 삽니다. 니 꺼낼 거 없어요. 호랑이 혼자 삽니다. 인간은 왜 집에 들어가죠? 너희 왜 집에 들어가니? 집에 왜 들어갑니까? 그냥 원래 엄마랑 있으면 편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사람은 뭉쳐 다닙니다. 본능적으로. 이러니까 공동사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의 또래 집단, 또 지역사회의 어떤 전통사회의 마을 공동체. 혼자 살면 범죄자 올까봐 무서우니까 이게 뭉쳐 사는 게 이제 사람의 습성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 또는 막 우리 같은 성씨의 어떤 집단, 안동 김씨런 문중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사회인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본능적 의지로 결합되면 공동사회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이익사회라고 하는데, 얘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삐지면 나가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해체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회화가 뭐죠? 기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새롭게 뭔가를 습득하려는 게 제사회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성인기가 돼서 하는 게 제사회화입니다. 청소년기에 하는 건 그냥 사회화예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식에 이제 얹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죠. 탈사회화가 아니라. 그래서 뭐 박물관, 자, 미술관 등을 다니면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꾸준히 연습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제사회화를 할 수 없어요. 요 구조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 5번인데, 내가 열심히 학생으로서 역할에 대한 행동을 했다면,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받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그 역할만 있다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행동을.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 이런 말은 없지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이런 건 맞는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수능 사회문화 문과 과목에서 배우는 거고, 자, 통합사회에서 저 정도만 할게요. 자, 15번을 보면 정치와 법 이야기인데,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 살면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그 밑에 구청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광역인지 기초인지 뭐 이런 논리지만 거기까지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렇게 있으면 경기도는 뭐가 있죠?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지사라는 그 관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과 동급입니다. 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군수가 있어요. 군수. 그죠? 군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가 있으면 일반 시장이 있는 거고, 무슨 군이 있으면 군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선거예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 선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행기관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된다는 건 지방에 있는 의회가 있거든요. 지방도 또 하나의 어떤 다수결로 법을 만드는 그런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 X 의결기관이라고 쓸까요?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이제 제정하면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은 군수나 도지사 같은 사람들, 또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높게 보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완전히 큰 광역자치단체는 아니고 그 바로 이제 하위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인데, 그 지역 내에서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을 어디다가 쓸지가 예산인데, 그 예산안을 편성하는 건 요 이제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성을 했다면 의회에서 도장을 빡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쨌든 감시를 하는 건 의회에서 하는 거고, 돈을 어디다가 쓸지 계획을 정하는 건 이 군수나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뭔가 확정을 한다는 건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의회에서야 이거 써도 돼? 이렇게 딱 동의를 해줘야 이제 쓰는 겁니다. 계획표만 제출할 수 있어요, 저기는. 자, 그리고 자치법규라는 건, 자치법규는 써줄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있고 지방에 의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들면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만들면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그래서 말이 좀 안 맞죠? 답이 3번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나머지 5문제 넘어갈게요. 자, 16번 봅니다. 16번을 보면 여기가 원래는
통합사회 과정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내신에서 요거 많이 써먹거든요. 7단원을 시험 범위로 잡을 때 많이 써먹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면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 문화의 속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문화의 속성은 크게 보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학습성. 내가 뭐 새로운 걸 배웠다. 미국에 가서 뭔가 미국 음식을 먹는 식으로 입맛이 바뀌었다. 나 혼자 바뀐 게 이제 학습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공유성이라는 게 저 나라는 저렇다. 저 집단은 저렇다. 이런 게 이제 부각되어 있으면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회와 다른 사회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공유하고 있으니까 쟤 뭐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이런 공유성이 한 사회와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이런 특징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전체성이 뭐냐면 도미노 현상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변하면 저게 변하는 것처럼 얘가 쓰러지면 다음 것도 쓰러지잖아요. 계속 도미노가. 그래서 도미노 현상처럼 어떤 하나의 현상이 딱 변하면 다른 현상이 연쇄적으로 따라서 변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 오토바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배달 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택배 산업 같은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트럭도 잘 팔리고 이런 방식들이죠. 뭐가 팔리면 뭔가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총체성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총체성의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거든요. 단순히 소고기가 맛이 없어서 음식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 요소와 이 문화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비물질 문화 중에 관념 문화인 종교가 거기서는 뭐 제도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관념 문화인 종교가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에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방식이 총체성이죠. 자, 그리고 축적성이라는 말은 부모 세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을 자녀에게 세대 간 전승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누적되고 풍부하고 발전한 그런 방식들이 쭉 쌓이고 결국에 이게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해 주는 그런 지표가 되죠. 둘 다 뭐 정글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인간은 아니 원숭이도 소크라테스 원숭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겠지만 그렇게 천재적인 원숭이가 있었겠지만 리셋이죠.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문자가 발명되면서 쭉 이렇게 지식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굉장히 움집 같은 거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막 제2 롯데월드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성이고 조선시대 이전까지 뭔가 하얀색 김치를 먹다가 아메리카 쪽에서 고춧가루가 들어온 다음에 빨간 김치로 누적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축적성의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변동성은 뭐 변했다 이런 게 변동성이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라는 말은 수능에서는 보통 부각된 이런 말을 쓰거든요. 부각되었다. 가장 강력한 거 하나만 찾아라 이러면 딱 봤더니 이렇게 힌트를 줘요. 보통. 다양한 요소가 서로 관련이 있다. 끝났네요. 총체성. 물론 여기에 공유성도 일부 들어있고 있지만 강렬한 메시지는 결국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17번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는 투표용지를 2장 줍니다. 2장. 그래서 한 장은 우리 지역의 가장 유명한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뽑고 254석입니다. 총 300석 중에. 그리고 비례대표 한 46석 정도를 전국 단위로 지역 상관없이 딱 그냥 정당 선호도 투표를 해요. 정당. 그래서 어떤 정당이 예를 들어서 한 뭐 30%다, 40%다 이러면 총 의석수에서 퍼센트만큼 나눠 갖는 겁니다. 반올림이나 이런 건 이제 정치인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파란색이 누가 봐도 비례대표고, 자, 빨간색이 그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고, 자, 그래서 지역구는 인물투표라고 하고 여기는 정당투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쭉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대통령이 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틀렸죠.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 비례대표다. 맞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대표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1인 2표여서 투표용지가 2장이에요. 다릅니다, 이거.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투표용지에 사인을 합니다. 자, 답은 4번이죠. 18번 문제를 봅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수요 공급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Y축, 거래량이 X축인데 이렇게 수요가 반비례.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의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급은
공급자 입장에서 비쌀수록 물건을 많이 꺼내거든요. 아, 지금 팔아야 될 땐가? 이러면서 막 꺼내는, 이래서 비례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돼서 이걸 하나의 시세가 얼마야 할 때 그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맞춰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T 시기보다 그 다음 연도에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가격이 하락. 그러면 Y축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었죠. 그러면 어떻게 간 겁니까? 이렇게 간 겁니까? 이렇게 간 겁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래서 느낌상 보면 여기에서 이런 그래프가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수요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평행이동. 이게 대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평행이동을 한 거죠. 수요가 곧 소비자의 선호도입니다. 구매 욕구. 그죠? 수요와 수료, 양은 좀 다른데 어쨌든 구매 욕구가 왼쪽으로 가버린 거죠. 아니, 뭐 관심이 없네. 인기가 시들었어. 이런 게 이제 왼쪽으로 간 겁니다. 공급은 그대로 있다고 전제해도. 그럼 어쨌든 간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더 이제 뭐 문제가 심각해지긴 하겠지만, 자, 이렇다면 결국에 여기서 가장 관련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맞겠죠.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은 실업이라는 거는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 시장 실패할 때 좀 나오거든요. 일단 실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실업은 일할 생각은 있는데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일할 생각이 없어.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실업이 아닙니다. 근데 일할 생각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태가 실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업자인 상태인데 여러 가지 실업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계절적 실업도 있고, 그죠? 겨울에만 이제 돈을 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름엔 돈을 못 번다. 이런 계절적 실업이고,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도 있습니다. 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건이 안 팔려서 생기는 경기적 실업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 다른 회사로 좀 한 6개월 쉬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거야. 이 좀 약간 실업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어쨌든 이런 마찰적 실업. 이 네 가지 중에 고르는 건데 결국에 답이 2번이죠. 자, 20번은 8단원에 있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보면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위 주체들을 보는 건데, 자, 쭉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면 국가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국가만이 이제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린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영어 약자로 유엔은 국제연합인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 이름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좀 약간 권위가 있는 단체죠.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 그죠? 유럽연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겠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는 다국적 기업, 발언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 나온 뭐 지미 카터 미국 전직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고 지방정부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수민족이나, 그죠? 쿠르드족 뭐 이런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자, 답을 보면 답이 저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는 뭡니까? 민간인들이 만든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말이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 시간은 짧지만 내용의 깊이는 풍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강의를 통해서 잘 내신 대비를 해서 내신 성적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